이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 과거의 거대 구조물 100가지이다. 다마제디 대종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종 중 가장 큰 것으로 꼽힌다. 이 종은 1484년 미얀마 왕 다마제디의 명으로 주조되어 양곤의 유명한 쉐다곤 파고다에 설치되었는데 이곳은 가장 신성한 불교 성지 중 하나이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종의 무게는 290톤을 넘어 비슷한 구조물 중에서도 기록적인 무게를 자랑했다. 그러나 이 종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흘러갔다. 1608년 포르투갈 용병이자 모험가였던 필리프 드 브리투가 양곤을 점령한 뒤 종을 녹여 무기로 만들고자 이를 반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고감을 통해 종을 운반하던 중 무게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바지선이 뒤집혔고 종은 강바닥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 후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오늘날 다마제디 대종은 전설의 일부이자 미얀마의 국가적 자긍심으로 남아있다. 이 종의 이야기는 문화와 신앙 그리고 탐욕이 하나의 유물 속에서 어떻게 얽힐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며 그 운명은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피라미드 아래의 터널. 이집트 카프레, 피라미드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의문의 지하 구조물 체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레이더 장비를 이용한 조사 결과 5개의 동일한 경사진 지붕을 가진 구조물과 8개의 깊은 수직 갱도가 확인되었는데 각 갱도는 지하 648m까지 이어져 있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모든 구조물은 폭 약 80m에 이르는 2개의 공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지하 복합시설의 전체 길이는 예비조사에 따르면 1.9km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용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이곳을 지하도시라 부르며 고대 이집트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가 이런 대담한 결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 전문가인 노렌스 코니어스 교수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는 그 정도로 깊은 지하를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밀도로 들여다볼 수 없다. 그는 신중한 태도를 촉구하며 이 발견은 오직 실제 발굴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릴리톤. 바알베크의 유피테르 신전 기단에는 노련한 고고학자들조차 지금도 놀라게 만드는 3개의 거대한 석재 블록이 있다. 이를 트릴리톤이라 부른다. 그 규모를 한번 상상해보라. 이 블록 하나하나의 무게는 거의 800톤에 달하며 그 크기 또한 놀랍다. 대략 길이 19m, 높이는 4m를 조금 넘고 폭은 약 3.6m에 이른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대한 돌을 들어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텐데 고대의 건축가들에게는 크레인이나 특수 장비조차 없었다. 이 거대한 돌들을 정확히 어떻게 운반하고 쌓아 올렸는지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통나무와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특수한 나무 썰매로 돌덩이를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외계인이 건설에 관여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지만 진지한 학자들은 이런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트릴리톤은 단순한 신전의 기단이 아니라 고대 문명의 공학 지식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어쩌면 앞으로의 발견이 고대에 이토록 거대한 구조물이 세워진 수수께끼를 풀어줄지도 모른다. 엘로라, 석굴의 수수께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는 놀라운 석굴 단지인 엘로라 석굴이 자리해 있다. 34개의 석굴로 이루어진 이 건축학적 걸작은 바위를 통째로 파내어 만들어졌으며 불교와 힌두교, 자이나교 사원이 하나로 어우러진 독특한 복합체이다. 건축 연대는 서기 6세기에서 10세기 사이로 추정된다. 엘로라 석굴은 그 정교함과 복잡함으로 감탄하지 않는다. 일부 석굴은 거대한 규모와 더불어 놀라운 정밀함으로 조각된 섬세한 디테일을 갖추고 있다. 특히 통바위를 깎아 만든 카일라사 사원이 인상적인데 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암석 구조물로 꼽힌다. 기술과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 쓰인 방법은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는 수많은 이론을 낳았는데 그 중에는 외계 개입 가설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대의 건축가들이 외계 문명으로부터 전수받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 독특한 유적지는 여전히 가장 흥미로운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답보다 많은 질문을 던진다. 고대 최대의 선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한 거대한 군함에 대한 필요성은 증기기관과 강철선체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에게 존재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함대는 영향력과 패권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함대를 통해 국경을 지키고 영토를 정복했으며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했다. 고대 군함 건조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들인 디아도코이였다고 전해진다. 바로 이들이 처음으로 진정한 전투용 거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의 전함에 견줄 만한 규모의 폴리레메스나 테사라 콘테레스 같은 배들이었다. 고대의 가장 인상적인 선박 중 하나는 이집트의 테사라 콘테레스로 기원전 어느 세기엔가 건조되었다.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
클레오파토르 왕의 명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배는 길이 130m, 높이 22m에 달하는 그야말로 떠다니는 요새였다. 선박에는 해병대와 물자를 제외하고도 약 4,000명의 노군이 탈 수 있었다. 테사라 콘테레스라는 이름은 노를 젓는 층의 수에서 따와 40단이라는 뜻을 지닌다. 정확한 노예 개수는 논쟁거리로 연구자들은 300개에서 600개 사이로 추정한다.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이 배는 충각과 투석기, 전투탑 등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었으며 겉모습은 마치 움직이는 요새와 같았다. 배전은 나무로 조각한 덩굴 무늬로 장식되었고 선미에는 악어와 여러 신화 속 생물이 그려졌으며 뱃머리에는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를 형상화한 5m 높이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다. 배 안에는 홀과 조각상은 물론 일부 기록에 따르면 도서관과 마구간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실질적인 군사적 필요보다는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테사라 콘테레스는 실용적인 전함이라기보다 권력의 상징에 가까웠다. 그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동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홀로 바다로 나갈 수조차 없어 노젓는 배들이 이를 예인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공학적 쾌거였다. 이집트의 테사라 콘테레스는 단순한 옛날 배가 아니라 고대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 규모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다. 그렇다. 이 배는 전설적인 전함으로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당대 가장 야심찬 해상 프로젝트 중 하나로 역사에 확실히 이름을 새겼다. 지구상 가장 오래된 요새들. 전통적으로 우리는 복잡한 방어 시설이 농경의 발달과 함께 비로소 등장했다고 여겨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시베리아에서 수렵 채집인들이 세운 요새 10곳이 발견되었는데 그 연대는 무려 8,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강변에 자리한 이 정착지들은 흙으로 쌓은 방벽과 나무 울타리로 보호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고대 주민들은 단순히 사냥과 낚시만 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저장하기 위한 토기까지 만들었다. 이처럼 견고한 요새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요새를 갖춘 정착 생활은 농경 사회에서만 나타난다고 여겼지만 이번 발견은 그 이론을 뒤집는다. 알고 보니 수렵 채집인들조차 복잡한 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시베리아 타이가 지역의 풍부한 자원이 이 정착지들이 생겨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요새들은 아마도 지역 자원을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쓰였을 것이다. 요나구니 유적. 연안에서 일본 요나구니 섬 인근 바다에는 가장 불가사의한 수중 유적 중 하나인 요나구니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이 거대한 석조 유적은 1986년 일본인 잠수부 아라타케 기야치로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구조물은 수심약 25m의 자리에 있으며 거대한 계단식 테라스와 단을 연상시켜 마치 고대 거성 유적처럼 보인다. 요나구니 유적의 기원은 지금도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침식작용을 받은 자연적인 지질 형성물이라고 본다. 그러나 계단과 벽을 연상시키는 대칭성과 뚜렷한 선들은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인공 구조물이라고 추측하게 만든다. 고대 문명설을 지지하는 이들은 다른 거석 구조물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몰타의 구조물이 그 예이다. 이러한 가설들은 수천 년 전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데 어떤 기술이 쓰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낳는다. 가장 흥미로운 가설은 외계 개입설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토록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물이 외계 방문자들이 전해준 지식과 기술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요나구니 유적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과학자와 미스터리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조각상에 되찾은 손가락. 거대한 청동상인 로마 왕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상에 약 500년 전 사라졌던 손가락이 카피톨리니 박물관에서 마침내 되돌아왔다. 이 손가락에는 하나의 사연이 있다. 알고 보니 1863년부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루브르가 이를 사들인 곳은 로마와 그리스 고대 유물 수집가였던 잔피에트로 캄파나로부터였다. 오랫동안 사라졌던 이 손가락은 그의 소장품 중 하나였다. 나폴레옹 3세가 캄파나 소장품의 대부분을 사들이면서 루브르의 컬렉션은 더욱 풍성해졌다. 1913년 학자들이 길이 38cm에 달하는 이 손가락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없어졌던 엄지발가락으로 오인했다. 그러나 2018년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조각상 손의 검지였음이 밝혀졌다. 학자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조각상이 들고 있던 거대한 구체를 손바닥에서 떼어내 오피우스 언덕 위 기둥에 옮겨놓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시기는 로마 제국 시대인 1584년경으로 추정된다. 호수 바닥의 도시 하나. 키르기스탄의 산악호수인 이시쿨은 세계 최대 규모의 호수 중 하나로 길이가 거의 200km에 달하며 텐산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염분과 수심 덕분에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탐사 다이버들로 구성된 팀이 해안 인근 수중구역을 조사했다. 그리고 이들이 탐사 보고서에 기록한 내용은 마치 모험 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린다. 호수 바닥에는 거리와 벽돌 건물 그리고 가마단지가 있었다. 부드러운 모래층 아래로 인간 활동의 흔적이 그대로 배어있는 문화층이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도자기 파편과 토기
동물뼈, 금속 재련 찌꺼기가 발견되었다. 그 건축물 인근에서는 13에서 14세기의 이슬람 묘지가 발견되었다. 가로 300m, 세로 200m에 이르는 이 묘지는 정갈하게 잘 보존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에 살며 교역하고 죽은 이들을 묻었으나 이후 물이 밀려와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텐산 산맥은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지질학자들은 이 침수를 15세기의 대규모 지진과 연관짓는다. 지반이 가라앉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시는 사라졌다. 다행히 희생자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사람들은 제때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 후에도 이 시쿠로 숫가는 유목민들이 계속 이용했으며 작은 마을들이 지금도 이곳에 남아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호수 주변으로는 수백 년에 걸쳐 실크로드의 교역로가 지나갔다. 주요 경로는 추이 계곡에서 베델 고개를 거쳐 중국으로 이어졌다. 이 시쿨은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수십 개국의 상인들이 모여드는 교차로였다. 비단과 향신료, 금속, 그리고 사상이 오갔다. 이렇게 중세 세계의 주요 교역로 위에 있던 이 거점은 이제 거리와 함께 가마, 묘지와 더불어 물속 몇 미터 아래에 잠들어 있다. 수중 발굴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잘 보존된 문화층이 앞으로도 많은 발견을 약속한다고 말한다. 그 아래 정확히 무엇이 더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피라미드, 유대 사막, 사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고고학자들은 약 2200년 된 의문의 피라미드 구조물을 발견했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손으로 다듬은 돌들로 지어진 이 피라미드는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 유적은 마사다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헬레니즘 시대에 속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다. 이미 발굴 첫 주 만에 청동 주화와 무기, 그리스어 문서가 담긴 파피루스, 토기, 심지어 고대 가구까지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은 사막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기적적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 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사해에서 소금과 역청을 운반하던 교역로를 지키는 감시탑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다른 이론도 있다. 어쩌면 이곳에는 지나가는 상인들을 검문하던 세리들이 주둔했을 수도 있다. 이후 로마 시대에는 이 구조물이 웅장한 무덤으로 개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매장 흔적이 이를 뒷받침하지만 안타깝게도 무덤의 대부분은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 가장 깊고 오래된 터널. 중국에서는 백악기 지층에 도달하고자 하는데 그 연대는 1억 4천만 년에 이른다. 야심찬복트다. 계획에 따르면 지층 10개 층을 뚫고 지하 1만 1000m 깊이에 도달할 예정이며 이는 국가 신기록이 될 것이다. 공사는 올해 5월에 시작되었다. 러시아가 콜라 초심도 시추공 작업을 재개하려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추를 진행 중이다. 참고로 소련의 콜라 시추공 프로젝트는 비록 끝까지 완수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이루어냈으며 지하 1만 5천 m 이상의 깊이까지 뚫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콜라반도에서의 작업은 1970년에 시작되어 20년간 계속되었다. 깊이 7km 지점에서 연구진은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층상 암석이 장비에 계속 끼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12,226m 깊이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지만 1990년 정체불명의 폭발로 인해 프로젝트는 결국 중단되었다. 이제 중국은 지구 내부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자 하며 새로운 시추공을 활용해 지진을 연구하고 그 발생을 예측할 계획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지구 내부 구조와 그 진화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해법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최신 기술을 보유한 중국이 고고학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것을 발견해내길 기대해본다. 스페인 연안에서 전설의 헤라클레스 신전이 발견되었다. 이베리아 반도 남서부 연안에서 학자들이 세비야 대학 소속 연구진이 발견해낸 것은 수백 년 전 자취를 감췄던 헤라클레스 가디타누스 신전의 유적으로 이 웅장한 신전에는 사람들이 고대 세계 곳곳의 가장 먼 지역에서까지 참배하러 찾아왔다. 고대 신화 속 영웅이 어떻게 현대 연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상상이 가는가? 실제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페니키아 신화에서 멜카르트로 알려진 헤라클레스의 경우이다. 그는 항해와 티레 도시를 수호하는 신이었다. 라이다와 디지털 모델링 덕분에 학자들은 육지에 머문 채로도 수중 세계를 상세히 조사할 수 있었다. 세비야 대학 연구진 중 한 명인 리카르도 벨리소는 이 웅장한 신전의 잔해가 얕은 수로하고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는데 바로 카뇨 데 상크티페트리이다. 이곳에서는 로마 황제들의 대리석상과 청동상 그리고 페니키아 시대의 조각상들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다수는 오늘날 카디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학자들은 가로 300m, 세로 150m에 이르는 직사각형 구역을 특정해냈으며 이곳에 신전 자체의 유적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코덱스 기가스. 나는 이미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이를 빼놓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코덱스 기가스는 1499년 베네치아에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는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따르면 프란체스코 콜론나라는 성직자가 관여했다고 한다. 이 책의 언어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아랍어가 뒤섞이고 이디시어까지 섞여 있다. 그 줄거리는 그는 꿈의 나라를 지나 사랑을 찾아 헤매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수많은 음모론을 낳았다. 전설에 따르면 필경사 수도사는 서원을 어긴 죄로 산채로 벽에 갇히는 형벌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는 하룻밤 만에 인류의 모든 지식을 담은 책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자정이 되자 그는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악마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며 사탄이 책 쓰는 일을 도와주면 자신의 영혼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전설에 따르면 악마가 그 일을 끝마쳤고 수도사는 그의 형상을 책 속에 그려 넣었다. 실험을 통해 학자들은 다른 장식과 사파를 제외하고 책에 서체만 쓰는데도 5년간 쉬지 않고 써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에어컨에서 나온 성수, 인도 브린다반에 있는 스리방케 비하리 사원에서 어디에서나 일어날 법한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다. 다만 수백의 신과 사원이 있는 나라에서는 유독 더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신자들이 물방울이 뚝뚝 떠냄지는 코끼리 석상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이것이 크리슈나의 발에서 흘러나온 성수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사원을 식히는 에어컨에서 떨어지는 단순한 응결수에 불과했다. 에어컨을 접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설명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신자들은 이것이 바로 그 크리슈나의 연꽃발에서 나온 감로수이며 사제들이 매일 아침 신의 발을 씻길 때 모으는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결국 사원 측은 이 미신을 바로잡고 사람들에게 그 물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는 공식 성명까지 발표해야 했다. 이런 물의 위험성은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해 물방울에 쉽게 섞여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인도 사람들의 위장은 이미 열악한 환경에 단련되어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길거리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보도되자 신자들은 오히려 사원 측이 진작 알려주지 않았다며 서운해했다. 하지만 이미 믿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터널, 예루살렘 지하에서 새 지구공사에 앞서 고고학자들이 통상적인 집안조사를 하고 있었다. 땅속에 오래된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거의 매일 하는 평범한 작업이었다. 그러다 그들은 말 그대로 발밑이 꺼졌다. 안반 속 자연적인 공동을 맞닥뜨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길게 뻗은 지하 터널의 입구였다. 터널은 50m 넘게 이어진다. 높이는 약 5m, 폭은 넓은 곳에서 3m에 달한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자연균열이 아니다. 터널 안에서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다. 일부는 무너져 있고 일부는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에 걸쳐 쌓인 흙으로 막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자들이 이것이 자연지형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파낸 터널이라고 확신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에게는 다시금 많은 의문이 남는다.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왜인지는 알 수 없다. 처음에는 수원으로 이어지는 고대 수로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어떤 수원도 찾지 못했고 벽면에는 회반죽도 발라져 있지 않았다. 물을 흘려보내려면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면 물이 전부 안반으로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건축용 석재나 석회를 얻기 위해 백악층을 캐낸 갱도라는 또 다른 가설이 제기됐지만 이 역시 하나의 추측일 뿐 증거는 없다. 연대 역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내부에서도 연대를 추정할 만한 물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도자기 조각도 동전도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실마리가 단 하나뿐이다. 근처에는 철기시대 정착지 유적이 있다. 만약 터널이 그때 파여진 것이라면 그 나이는 2500년에서 3000년에 이른다는 뜻이다. 한번 상상해보라. 누군가 축구장 절반 길이에 사람 키의 1.5배 높이에 달하는 통로를 바위 속에 파냈다는 것을. 수톤에 달하는 암석을 손으로 파내며 몇 달, 어쩌면 몇 년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이 통로는 너무나 완전히 잊혀서 수천 년 뒤 우리는 그것을 우연히 발견했음에도 여전히 그 용도를 알지 못한다. 누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단 하나도 없는 온전한 구조물인 셈이다. 그것을 지었는지 알 수 없다. 비어 채석장 동굴. 이 로마 시대 채석장은 한때 밀수업자들의 은신처였지만 지금은 희귀종 박쥐들이 서식하고 있다. 비어스톤, 즉 이곳에서 채굴되는 돌은 로마 시대부터 중요한 건축 자재로 쓰여왔다. 2000년에 걸친 채석 작업은 비어 마을 근처에 구불구불한 동굴미로를 만들어냈고 이 마을의 이름이 그대로 돌의 이름이 되었다. 대번에 처음 도착한 로마인들은 X강 하구의 석회암 절벽을 발견했다. 그들은 결이 고운 석회암층을 발견하고 채굴을 시작했다. 지표의 매장량이 바닥나자 로마인들은 안반 속 깊이 파고들며 곡괭이와 나무세기로 돌을 캐냈다. 이 돌은 중요한 공공건물을 짓는 데 쓰였고 강까지 옮겨져 배로 실려나갔다. 로마인이 떠난 뒤에는 섹슨족이 채석장을 이어받아 사용했다. 이들이 파낸 갱도는 로마인들의 둥근 형태와 달리 날카로운 직각 모서리를 지닌 것이 특징이었다. 비어스톤은 가공이 쉬웠지만
공기에 노출되면 단단해지며 더욱 강해졌다. 채석장 현장에서 잘려나간 이 돌은 윈저성, 런던교,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건축물에 사용되었다. 이 돌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성당을 짓는 데도 쓰였다.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이 동굴에서 비밀리에 미사를 올렸다. 19세기 초에는 잭 레튼베리를 비롯한 밀수업자들이 이 동굴을 이용해 배에서 내린 밀수품을 숨겼다. 채석 작업은 20세기 초 새로운 채석지가 발견되면서 중단되었다. 오늘날 이 동굴은 희귀한 박쥐들 덕분에 특별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스페인의 스토엔지, 이 놀라운 거석 주적은 스페인 타오강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그 연대는 약 7,0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영국의 유명한 스토엔지보다 2,000년,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다. 이 유적은 원형과 타원형을 이루며 수직으로 세워진 100개가 넘는 화강암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유적은 공식적으로 돌멘데 과달페랄이라 불리며 그 용도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학자들은 이곳이 의식을 치르는 장소이거나 신전 혹은 천문 관측소로 쓰였을 것이라 추측한다. 돌들은 특정 시기 태양의 위치와 연관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는 고대 건설자들이 천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 돌면은 1963년 댐 건설로 인해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는데 최근에 가뭄 덕분에 고고학자와 연구자들이 다시 이 놀라운 유적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토록 웅장한 구조물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다시금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고대 아이들의 손자국 고고학자들은 100개가 넘는 아이들의 손자국을 유카탄 반도 북부에 위치한 동굴 벽면에서 발견했다. 이 동굴은 피라미드 유적에 둘러싸여 있으며 근처에는 마야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세이바 나무가 있다. 학자들은 이 손자국들이 고대의 성년식 의뢰 중에 남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굴 벽면에서 발견된 손자국은 모두 137개에 이른다. 이 자국들은 빨간색과 검은색 안료로 새겨졌는데 검은색은 죽음을, 빨간색은 삶 또는 전쟁을 상징했다. 이 모든 손자국은 약 1200년 전 아이들이 남긴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때 치르던 성인식의 일부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야의 성년식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를 위한 의식이었다. 부족의 여자아이들은 허리에 두르는 조개 껍데기를 받았다. 이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 아이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였다. 남자아이들을 첫 사냥에 나서고 방열의식을 채워 자신이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의식이 끝나면 머리에 두를 흰색 구슬을 받았고 결혼 전까지는 미혼 남성의 집이라 불리는 공동체 구역에서 지냈다. 1500년대 초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는 여전히 대규모 마야 공동체가 존재했으며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숨겨진 놀라운 발견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 가장 오래된 무덤 속 보물. 중국 남서부에서 고고학자들은 충칭시 우룽구에서 손상되지 않은 서한시대 무덤을 발굴했다. 우장강 수력발전소 건설에 앞서 진행된 구제 발굴 도중 발견된 이 무덤에서는 나무, 대나무, 도자기, 청동으로 만들어진 600점이 넘는 귀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그 연대는 기원전 1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발견은 당대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무덤은 1년 중 대부분 물에 잠겨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도굴과 훼손으로부터 무덤을 지켜주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황혜이에 따르면 유물 연구를 통해 약 2000년 전 이 지역 사람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발견된 옥기는 무덤 주인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 이 발견은 산둥성에서의 발굴과 비교되곤 하다. 그곳에서는 진나라와 원나라 사이 시기에 속하는 무덤 110기 이상이 발굴되었으며 일부 무덤에서는 금, 은, 청동, 그리고 도자기로 만든 유물이 발견되었고 벽화도 보존되어 있었는데 이는 행복을 상징하는 전통 문양이 그려진 원나라 시대의 것이었다. 아브라멜린의 책. 아브라멜린의 책은 15세기에 쓰인 것으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비주의 문헌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책은 유대인 여행가 아브라함 폰 보름스가 만든 것으로 그는 이집트 여행 중 신비로운 마법사 아브라멜린과 마주쳤다고 전해진다. 시플로린과 신앙심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아브라멜린은 아브라함에게 비복서를 전수했고 아브라함은 이를 자신의 아들 라메이에게 물려주었다. 이 마법서에는 단 하나의 의식만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이 의식은 18개월에 걸친 기도와 정화로 이루어진다. 오직 25세에서 50세 사이에 건강한 남성에게만 권장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오직 처녀에게만 예외가 허용된다. 1년 반에 걸친 의식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면 수행자는 자신의 수호천사와 접촉하게 되며 그 천사는 강령술, 예언, 예지, 날씨를 다스리는 힘은 물론 비밀을 아는 지혜와 미래를 보는 능력, 잠긴 문을 여는 능력까지 선사
선사한다고 전해진다. 이 문헌은 저명한 오컬티스트 알레이스터 크롤리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세기 영국의 마법 결사에 입회한 뒤 여러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결사는 다름 아닌 황금여명회였다. 이후 크롤리는 이 책을 자신의 마법 체계의 토대로 삼았다. 거인들의 고대 도시 에티오피아 동부에서 영국 고고학자 팀이 기원전 10세기에 세워진 잊혀진 도시 하를라를 발견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하를라는 거인들의 도시라고 한다. 실제로 거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고대 도시가 보석 세공과 교역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발굴을 이끄는 것은 영국 엑서터 대학교의 티모시 인솔 교수다. 그는 하를라를 지역 수공의 교역 중심지라고 설명하며 이곳이 장신구와 보석 제작에 특화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하를라의 주민은 외국인과 현지인이 뒤섞인 다인종 사회였으며 이들은 홍해와 인도양 그리고 어쩌면 아라비아만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도 교역했다. 발견된 유물들은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예멘, 중국에서 이 고지대까지 전해진 것들이었다. 발굴 과정에서는 수많은 색색의 보석과 구슬잔해가 발견되었다. 이 발견은 고고학자들에게조차 잊혔던 에티오피아의 이 지역에 대한 교역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예전에는 이 도시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 거대한 석재 블록으로 지어진 건물들 때문에 거인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곤 했다. 발굴 작업은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고고학팀은 성mem을 통해 현지 묘지에서 발굴된 약 300구의 유해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고대에 이곳에 묻힌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밝혀내기 위해서다. 황제의 궁전에서 이루어진 발굴, 최근 로마에 있는 네로 황제의 전설적인 황금 궁전 도무스 아우레아에서 진행된 발굴이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졌다. 고고학자들은 희귀한 이집트 블로 안료를 발견했는데 이는 고대에서 가장 값비싸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염료 중 하나였다. 이 발견은 황제가 누렸던 사치스러운 생활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고대 로마의 앞선 예술기법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말해준다. 도무스 아우레아는 도시 대부분을 파괴한 대화제 이후 서기 1세기에 지어졌다. 이 궁전은 대리석 홀과 인공호수 그리고 벽화로 채워진 황제 권력의 상징이 되었는데 그 벽화는 유명 화가 파물루스가 그린 것이었다. 옛 작업장이 있던 자리에서 고고학자들은 안료가 담긴 용기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도 무게 2.2kg에 달하는 거대한 이집트 블루 덩어리가 눈길을 끈다. 이 안료는 복잡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졌는데 구리와 석회석, 모래를 섞어 약 900도의 온도에서 구워내는 방식이었다. 이 제조법은 로마의 건축가이자 이론가였던 비트루비우스의 저작에도 기록되어 있다. 파란색은 신성함과 영원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뢰인의 높은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흥미롭게도 이집트 블루는 르네상스 시대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라파엘로를 비롯한 거장들이 고대의 제조법에서 영감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네로의 궁전에서 나온 안료는 하나의 다리가 되었다. 고대와 16세기 예술 사이를 잇는 이친돌, 레바논의 한복판, 레바논, 고대 바알베크 신전 유적지 근처에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게 가공된 석재블록 중 하나가 놓여있다. 이친돌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단위석은 그 크기만으로도 압도적이다. 길이 19.6m, 폭 6m, 높이는 최소 5.5m에 달한다. 무게는 약 1500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아프리카 코끼리 200마리에 맞먹는 무게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돌이 바알베크 자체보다도 더 웅장한 건축물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 추측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결국 건설 현장까지 옮겨지지 못했다. 거대한 거석들로 유명한 바알베크 신전단지는 서기 1세기에서 3세기 사이 로마 통치 시기에 지어졌다. 그러나 유명한 트릴리톤을 포함한 거대한 석재기단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토록 거대한 돌을 가공하고 옮기려 했던 그 고대 건축가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어쩌면 바알베크는 더 오래되고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일산이며 그 흔적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포보스의 모놀리스, 화성의 두 위성 중 하나인 포보스 중 하나인 포보스는 놀라운 비밀을 감추고 있다. 바로 거대한 모놀리스다. 높이 약 85m에 달하는 이 모놀리스는 우주 탐사선이 촬영한 사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그 크기와 지나치게 규칙적인 형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모놀리스가 고대 외계 문명이 남긴 인공 구조물일 수 있다고 추측한다. 이러한 가설은 모놀리스의 독특한 기하학적 형태와 포보스 표면의 다른 지형과 동떨어져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이 자리에 세워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 발견은 과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가설을 낳았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미래의 우주 탐험가들을 위해 남겨진 고대의 등대이거나 표식일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우리 태양계 내 외계 활동에 가능한 증거라고 여긴다. 2000만 년 동안 감춰져 있던 것. 19세기 중반 네브래스카주 수 카운티의 농부들은 자신들의 밭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땅에서는 돌로 된 나선형 기둥들이 솟아나 있었는데 마치 와인 따개처럼 완벽하게 꼬여 있었고 두께는 사람 팔뚝만 했으며 어떤 것은 사람 키보다도 컸다.
쳤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악마의 코르크스크루라는 이름이 붙었다. 제대로 된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1891년 마침내 지질학자 어윈바버가 이곳을 찾았다. 그는 표본을 조사한 뒤 이 나선형 구조가 화석, 즉 모래로 채워지고 섬유질 벽면을 지녀 명백히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관 모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첫 번째 가설은 거대한 담수 해면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지질학자들이 코르크스크루 주변 암석이 고대 호수 바닥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그럴듯해 보였다. 그 암석은 오히려 건조한 초원에 더 가까웠다. 바버는 화석화된 식물이라는 가설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번엔 모두가 뼈에 주목했다. 나선 안에는 작은 설치류의 뼈가 들어있었는데 백악기라 해도 식물이 설치류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1893년 서로 다른 두 학자가 독자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굴이라는 것이었다. 모래로 채워져 화석화된 고대의 굴이었다. 바버는 물러서지 않고 어떤 동물이 이렇게 완벽하게 규칙적인 형태로 굴을 팔 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논쟁을 끝낸 것은 내벽에 남은 긁힌 자국, 즉 땅이 아직 부드럽고 축축했을 때 누군가 남긴 발톱 자국이었다. 1905년 마침내 범인이 밝혀졌다. 바로 팔레오카스토르, 맘원만한 크기의 고대 비버였다. 이 동물은 2000만 년 전 이곳에 살았으며 짧은 꼬리와 작은 귀, 그리고 끊임없는 굴파기로 닳지 않도록 빠르게 자라나는 놀랍도록 긴 앞니를 가지고 있었다. 이 작은 동물은 뒷다리로 중심축을 받친 채 말 그대로 땅속으로 몸을 나사처럼 박아 넣었다. 그래서 완벽한 나선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굴은 약 1m 깊이에서 넓어지며 잠을 자고 새끼를 기르기 위한 옆방들이 이어졌고 때로는 학자들이 화장실이나 물 저장 공간으로 추정하는 별도의 움프펜 공간도 있었다. 나선형 입구는 포식자를 막아주는 역할도 했다. 고든 굴에는 발을 쉽게 밀어넣을 수 있지만 나선형 굴에는 그러기가 훨씬 어려웠다. 팔레오카스토르는 지구의 기후가 건조하고 뜨거워지며 숲이 끝없는 평원에 자리를 내주자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굴은 지금도 네브래스카 국립공원의 언덕에서 삐죽 솟아있다. 2200만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형태가 너무나 완벽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질학자조차 40년간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다. 무르만스크 지하에서 고대 터널이 발견되었다. 무르만스크 시 아래 러시아 땅속에는 고대 터널 체계 전체가 숨겨져 있다. 겨울이면 터널 입구는 수정처럼 빛나는 얼음 왕국으로 변한다. 소문에 따르면 이 지하 통로들은 수십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으며 천장 높이는 12m에 달한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이곳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며 16세기 문헌에도 언급될 정도다. 이 터널은 전설에 따르면 고대의 신비로운 종족 차클리의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대지의 모든 비밀과 귀한 광물을 캐는 법을 알았고 지역 주민들을 도왔으며 소문에 따르면 새로운 삶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땅속으로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영국 최고 과학기구 영국에서 발견된 손바닥만한 구리 사분해는 1311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시간을 측정하는 데 쓰였다. 이 유물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초서의 유명한 아스트롤라베보다 15년이나 앞선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중세 영국 기구가 극히 드물다는 점과 그것이 당대의 과학적 이해에 지니는 의미를 강조한다. 이 기구의 추정가는 13만에서 19만 달러에 달한다. 이 사분해는 귀중한 서적, 필사본, 그리고 안토니 반 레이우에눅이 만든 17세기 은재 현미경과 함께 경매에 출품되었다. 사분해는 13세기 말 이슬람 지배하의 스페인을 통해 유럽에 전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기구에서 하루는 12시간으로 나뉘었었으며 그 길이는 계절과 위도에 따라 달라졌다. 첫 시간은 새벽에 시작되고 정오는 6번째 시간이 끝날 때, 일몰은 12번째 시간이 끝날 때 찾아왔다. 이 때문에 여름철 시간이 겨울철보다 길었다. 사분해는 상인과 성직자, 학생들이 사용하던 도구였다. 에드워드 2세의 왕비 이자벨라가 1358년에 이런 기구 여러 개를 선물로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사분해는 태양의 구도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했으며 적도에서 정확한 삼각함수 공식을 적용했다. 오차가 있었음에도 이 기구는 시간 측정뿐 아니라 거리와 높이를 재는 수학적 문제를 푸는데도 유용했다. 리디아 유물 1966년 튀르키예 우샤크 지방에서 고고학자들이 300점이 넘는 리디아 유물을 발견했는데 이는 리디아의 왕 코르누스 혹은 크로이소스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발굴품들은 학자들에게 많은 골칫거리를 안겨주었는데 그 상당 부분은 이른바 황금열병 때문이었다. 현지 주민들은 이 저주가 고고학자들뿐 아니라 튀르키예 땅 전체에 미쳤다고 믿는다. 현재 이 유물들은 우샤크 지방의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2006년 유물 중 하나가 위조품으로 밝혀졌다. 누가 그 가짜를 바꿔치기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유물을 자신들의 전시품으로 삼고 싶어 했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측이었을 수도, 보물을 차지하고 싶었던 고고학자들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고대의 도굴꾼들이 저지른 일이었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코르누스의 저주가 발현된 것일지도 모른다. 중세의 마녀 표식 영국에서 고고학자들이 돌에 새긴
새겨진 마녀 표식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중세교회 폐허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 교회는 스톡 맨드빌의 버킹엄셔주에 700년 전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폐허만 남아있다. 이 표식은 부지조사 중에 발견되었다. 현재 이 지역은 철도 건설을 위해 정리되고 있다. 지금까지 돌에서 발견된 표식은 2개뿐이며 둘 다 비슷한 모양으로 중앙에 구멍을 뚫고 거기서 뻗어나온 선들이 원을 이루는 형태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마녀 표식은 중세의 악령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악령을 끝없는 미로에 가두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마녀 표식 혹은 그리스어 아포트로파인, 돌아서다에서 유래한 아포트로페이크 표식은 주민들을 악령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성모 마리아 교회는 노르만 정복 이후인 1070년경 세워졌고 19세기에 버려졌다. 20세기에는 폐허와 오래된 묘비 몇 개만 남았다. 이 프로젝트를 이끈 수석 고고학자 마이크 코드는 우리가 진행하는 고고학 작업 덕분에 영국의 역사를 더 온전히 밝혀내고 이를 전 세계와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특별한 발견들은 과거에 대한 흥미진진한 통찰을 안겨준다. 이런 문양은 흔히 해식의 눈금이라 불리기도 했다. 또 다른 가설도 있는데 이 표식이 해시계로 쓰였다는 것이다. 표식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집, 헛간, 동굴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런 주술적 표식은 대개 건물 입구 근처, 특히 문과 창문, 벽난로 주변의 돌이나 나무에 새겨졌다. 1100년 된 장신구 세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카심 지역, 다리아 유적지, 땅속에서 1100년이 넘은 금 장신구 100여 점이 발견되었는데 마치 어제 벗어놓고 모래만 덮인 듯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펜던트, 금 원반, 색색의 구슬, 그리고 중앙 문양 주위를 색색의 보석으로 장식한 커다란 원반형 장신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의 화려한 장신구 세트였으며 큰 명절이나 의식 때 착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하학적 문양 안에 새겨진 꽃무늬는 아바스 왕조 시대 이슬람 미술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아바스 칼리파국은 학문과 문화, 사치와 교역으로 반쯤은 세계를 아우르며 명성을 떨쳤다. 모든 작업은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장인들은 금을 두드려 아주 얇은 판을 만들고 그 금 속에 문양을 새겨 넣은 뒤 세팅에 색색의 보석을 정교하게 박아 넣었다. 보석 자체는 아마도 먼 곳에서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곳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교역로가 이어져 있었다는 뜻이다. 이 금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부유한 가문의 것일 수도, 상인들의 것일 수도, 혹은 순례자의 것일 수도 있다. 근처에는 이라크에서 메카로 향하는 순례길 바스라하지 순례로가 지나고 있었다. 1000년 전 성지로 향하던 대상행렬이 이 도시 근처에서 밤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 순례자 중 누군가가 금 장신구 세트 전체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발견된 것은 장신구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정착지 전체였다. 돌로 된 기초, 진흙 벽돌로 쌓은 벽, 회칠한 방들, 화덕과 오븐, 유리와 도자기 파편까지 나왔다. 다시 말해 이곳은 임시 야영지도, 그저 허허벌판에 묻힌 보물창고도 아니라 신앙과 교역과 금이 흘러지나던 9세기의 살아있는 도시였던 것이다. 이는 그 시대 사막의 교역로가 단순한 모래길이 아니라 활기차고 풍요로운 교역의 동맥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돌사슬,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가오리 슈아라 사원의 독특한 건축 장신물로 인도 옐란도르시에 위치해 있다. 이 사원은 16세기에 건립되었으며 정교한 조각 장식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통돌 하나를 깎아 만든 이 사슬이 단연 돋보인다. 하나의 통돌에서 이런 사슬을 조각해낸다는 것은 고대 인도 석공들의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는 예로 오늘날까지도 감탄을 자아낸다. 인도 건축에서는 사원의 모든 요소가 저마다의 의미를 지니며 영적인 역할을 수행하다. 이런 장식은 인간계와 신성한 세계 사이의 연결을 상징하거나 힘과 영원함을 표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오리 슈아라 사원은 웅장한 건축물과 세심한 디테일로 유명한 비자야나가라 왕조 건축의 전성기에 세워졌다. 되살아난 텔라몬, 이 독특한 아틀라스 조각상은 시칠리아의 고대 도시 아그리젠토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서 나온 것으로 기원전 5세기 기념비적 조각의 가장 인상적인 예 중 하나다. 도리아 양식으로 지어진 올림포스 제우스 신전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그 건축은 그리스 문명의 위력을 반영했다. 기둥 역할을 한 텔라몬 조각상들은 상징적 의미를 지녔는데 하늘 혹은 건축물의 거대한 무게를 떠받치는 거인의 힘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높이 약 7.5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조각상들은 정교함과 크기 모두로 사람들을 압도했다. 텔라몬 조각상 중 하나는 복원되어 원래 자리에 다시 세워졌으며 고대 장인들의 공학적, 예술적 기교가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아틀라스 조각상들을 둘러싸고는 여러 신화와 수수께끼가 떠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형상
형상들이 거인, 즉 티탄족을 나타낸 것으로 신들과 거인족의 대결을 그린 고대 신화를 반영했을 수 있으며 신전 안에서의 그 위치는 그들의 굴복을 상징한다고 본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이런 크기와 형태가 고대인들이 믿었던 외계 존재의 이미지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다. 고대의 주사위 놀이 1부터 6까지 점이 새겨진 주사위 놀이용 주사위가 고고압 발굴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장소는 기원전 2600년부터 1900년까지 존재했던 고대 국가 인도 북부의 하라파였다. 독일로 만든 수많은 주사위가 고고학자 존 마셜에 의해 가장 오래된 정착지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되었다. 주사위의 크기는 3에서 4cm로 붉은 소성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지름 3mm의 얕은 점 모양 구멍들로 표시되어 있다. 이 주사위들은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모서리와 면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 주사위의 점 배열이 특이한 점은 서로 마주보는 두 면의 점의 합이 언제나 신비한 숫자 7이 된다는 것이다. 고대 문양에서 점은 씨를 뿌린 밭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다. 어쩌면 원래는 놀이가 아니라 앞으로의 수학을 점치는 일종의 의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른 주사위에서는 한 점이 두 점과 마주보고 세 점이 네 점과 다섯 점이 여섯 점과 마주보는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아마도 같은 크기의 주사위들은 놀이할 때 한 쌍으로 함께 쓰였을 것이다. 하라파 문명에서는 크기가 다른 정육면체들이 작은 물건의 무게를 재는 저울추로도 쓰였다고 알려져 있다. 잃어버린 튜더 왕조의 궁전 잉글랜드 노샘프턴셔에서 케베스턴 역사보존협회 소속 아마추어 고고학자 그룹이 400년도 더 전에 파괴된 튜더 궁전의 잔해를 찾아냈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이 팀은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실마리 삼아 2018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지구물리 탐사와 지표 투과 레이더 조사를 거쳐 이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은 궁전의 벽을 찾아냈다. 개인 소유의 정원에서 발굴 허가를 받은 뒤 요크 대학교의 역사학자들이 궁전의 정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고고학자들은 2024년에 궁전의 건축 양식과 역사를 더 깊이 조사할 계획이다. 15세기부터 알려진 이 튜더 궁전은 여러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는 마거리 튜더와 헨리 8세의 방문도 포함된다. 이곳을 방문한 마지막 왕족은 1566년에 엘리자베스 1세였다. 17세기 중반 궁전은 쇠락했고 최근까지도 이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정체불명 파라오의 무덤 이집트 아비도스시 인근에서 고고학자들이 약 3600년 된 파라오의 무덤을 발견했다. 이 무덤은 아누비스의 산으로 알려진 고대 네크로폴리스 지하 7m 깊이의 자리에 있다. 무덤은 거의 텅 비어 있었는데 아마도 고대에 이미 덕울당한 것으로 보인다. 파라오의 이름은 입구 벽면 회반죽에 적혀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남아있지는 않다. 학자들은 이 무덤의 주인이 잘 알려지지 않은 통치자 중 한 명, 이를테면 시나이브나 파인제니의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다른 문헌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들의 무덤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무덤은 이집트 역사에서 혼란스러웠던 시기인 제2중간기에 속하는데 당시 나라는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어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다. 그런 지역 왕국들 중 하나가 아비도스 왕조였으며 이 왕조의 인물들이 바로 이 지역에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 흥미롭게도 이 세 무덤은 이전 시대의 유력한 파라오 네페르호테프 1세의 무덤 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축 양식은 중왕국 시대와 그보다 후대의 무덤 양식을 모두 닮았다. 리플리 두루마리 15세기 영국의 유명한 수도사이자 연금술사 조지 리플리의 이름을 딴 이 두루마리는 그가 20년에 걸쳐 유럽을 여행하며 신성한 연금술 지식을 찾아다닌 결과물이었다. 이 두루마리는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현자의 돌을 만드는 방법을 사파로 담은 제조법이다. 원본 두루마리는 소실되었지만 16세기에 여러 복제본이 제작되었고 그중 23점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세네키우스의 반지 서기 4세기경 오늘날의 잉글랜드 글로스터셔주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던 로마인 실비아누스는 노덴스 신을 기려 지어진 케트식 목욕탕을 찾았다. 목욕을 마친 뒤 그는 자신이 아끼던 반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세네키우스라는 자가 반지를 훔쳤다고 확신했다. 그는 신전으로 돌아가 저주판을 마련했는데 이는 라틴어 문구가 새겨진 납그릇이었다. 그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노덴스 신께 바치는 봉헌물. 실비아누스는 반지를 잃어버렸으며 그 가치의 절반을 신께 바칩니다. 반지가 노덴스 신전에 돌아올 때까지 세네키우스라는 이름의 사람은 병들고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 그릇은 1929년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영국 고고학자 모티머 휠러는 도난당한 반지와 이 저주판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만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시 세네키우스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휠러의 이론이 맞을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이 세네키우스의 반지가 톨킨에게 영감을 주어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를 만들어내게 했다고 전해진다. 돌에 새겨진 기이한 홈들. 스웨덴의 섬 고틀란드는 발트해에 위치해 있는데 관광지에서 조금만 벗어나 발밑을 유심히 살펴보면 돌 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깊고 길고 곧게 파인 홈으로 누군가 손으로 새긴 것이 분명하며 그 수는 하나둘이 아니라 수천에 이른다. 이런 흔적은 섬 전역의 바위와 안반, 낱개의 돌덩이 위에서
발견되는데 어떤 곳에서는 돌 하나에 수십 개가 몰려있는가 하면 바로 옆 돌에는 하나도 없기도 하다. 19세기에 이 현상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곳에서 무기를 갈았다는 것이었다. 발트해의 섬들은 검과 도끼를 거래하던 중심지였기에 돌에 남은 흔적을 나를 가는 자국으로 보는 설명은 그럴듯해 보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홈들의 크기와 모양이 날붙이를 가는 데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시대의 어떤 검도 어떤 도끼도 이 좁은 홈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가장 이상한 점은 이 돌들 주변에서 작업의 흔적이 될 만한 것, 즉 금속 부스럭이나 날붙이 파편 같은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무언가를 단 한 번이라도 갈았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프랑스에도 똑같은 홈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이를 폴리소이어스라 부르며 신석기 시대, 즉 돌멘을 짓고 선도를 세운 문화와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한다. 비슷한 흔적은 호주와 인도에서도 발견된 듯하다.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돌 위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 사실 자체가 이미 기이하다. 서로 전혀 교류할 수 없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똑같은 홈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어디에도 고틀란드만큼 많은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없다. 학자들은 그곳에서 3,600개가 넘는 흔적을 헤아렸다. 일부는 안반의 직접, 일부는 섬 곳곳에 흩어진 낫돌 위에 새겨져 있다. 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첫째는 천문학적 가설이다. 많은 홈들이 해나다를 향해 정렬되어 있어 시간과 계절을 추적하는 수단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의식적 가설로 이 상징적 표식이 풍요를 비는 의식이나 죽음과 관련된 숭배와 연관되었을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실용적 가설은 나무 막대나 뼈로 만든 도구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생겼으며 그 도구 자체는 남아있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가설도 서로 교류할 수 없었던 서로 다른 대륙의 사람들이 왜 똑같은 형태의 홈을 남겼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왜 어떤 곳에는 홈이 수십 개나 몰려있고 바로 옆에는 하나도 없는 것일까? 그리고 애초에 왜 단단한 석회암에 그토록 공을 들였을까? 한 섬에 남은 3,600개의 홈, 그 답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가설이 떠오르는지 댓글로 남겨주기 바란다. 갈릴리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둥근 인공 구조물. 이스라엘 키네렛 호수 깊은 곳에서 지름 약 50m에 달하는 무려 4,000년 된 거대한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누가, 언제,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텔아비브 대학교와 아리엘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이 신비한 구조물의 기원을 설명해줄지도 모를 새로운 가설까지 내놓았다. 음파 탐지기를 이용한 정밀조사 끝에 그리고 자연 퇴적물 분석을 통해 과학자들은 이것이 커다란 현무암 파편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약 12m 깊이에 위치해 있다.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이곳이 모세의 누이이자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도록 도왔던 예언자 미리암의 성경 속 도시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연구자들은 전혀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마법의 활을 가진 위대한 사냥꾼 아크하트의 전설을 떠올려보자. 그는 질투심 많은 여신에게 살해당했다고 전해진다. 이 전설에 따르면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들의 시신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그를 찾아 바다에 묻었다고 한다. 아무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였다. 지금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구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수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려한 로마 저택,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근처에서 로마 콜로세움 근처에서 조개 껍질과 대리석, 값진 유리로 만든 희귀한 모자이크가 있는 고대 로마 시대의 독특한 주거지를 발견했다. 기원전 2에서 1세기로 추정되는 이 저택은 진정한 보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모자이크에는 탑과 항구로 장식된 도시를 향해 항해하는 세 척의 큰 배가 그려져 있다. 이는 저택 주인이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나타내다. 동굴 양식의 여름 연회장으로 꾸며진 도무스의 주실에는 물놀이 장치를 만들기 위한 납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개, 이집트산 청색 테세라, 값진 유리,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삼지창과 군함, 켈트 나파를 묘사한 시골풍 모자이크다. 바다 위에 돛을 올린 채 항해하는 세 척의 배가 담긴 장면은 트레버틴으로 지어진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며 고위층 소유주의 군사적 정복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는데 아마도 원로원 의원이었을 것이다. 완전한 사람의 말. 고대 타네이 사원의 유적을 조사하던 고고학자들은 이 사원은 12에서 13세기 전환기에 지어졌으며 이들은 지붕에서 굴러떨어진 돌을 사원 기슭에서 찾고 있었으나 뜻밖에도 그 대신 보살상의 머리를 발견했다. 전통 불교에서 보살이란 영적 완성을 이룬 존재이며 세상에 내려와 그 거주자들이 세속적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 윤회, 즉 삼사라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준비된 존재이다. 보살은 흔히 한쪽 발을 내디딘 자세로 묘사되는데 마치 그 주인이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듯한 모습이다. 발견된 머리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다. 코와 왼쪽 귀, 왼쪽 뺨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발견된 머리의 높이는 54cm, 너비는 27cm이며
두께는 36cm이다. 완시그 통해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상이 자야바르만 7세 치세인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에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조각상의 나머지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고학자들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크메르 미술에서 보살상은 보통 2개, 4개 혹은 8개의 팔을 가지고 있으며 두루마리와 꽃, 그릇을 그 외 여러 성물을 들고 있다. 발견된 머리는 연구와 복원 작업을 거친 뒤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 종류로는 처음인 청동기 시대 요새, 루마니아의 냐메츠 지역의 숲에서 고고학자들이 약 5,000년 된 고대 요새를 발견했으며 이를 발견하는데 현대 라이다 기술이 큰 도움을 주었다. 레이저 스캐너를 장착한 드론 덕분에 울창한 초목을 투과해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구조물의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요새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 즉 사람들이 막 요새화된 정착지를 짓기 시작하던 시기에 속한다. 라이다 조사 결과 이는 치밀하고 견고한 구조물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참호, 흙으로 쌓은 성벽, 높은 지대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까지 모든 것이 상당한 지식을 시사한다. 고대 건축가들의 노동 조직 능력을 보여준다. 오직 현대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만 고대 일적의 규모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복잡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문명의 흔적이며 우리는 이제 막 그것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존재하지 않았던 기사, 바르셀로나, 페드랄베스 수도원. 수도원 설립 700주년을 맞아 고고학자들은 14세기에 여러 무덤을 열었다. 최초의 여성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 더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 무덤들 중에는 엘리센다 데 몽카다 왕디의 무덤도 있었다. 이 여성은 30살의 나이에 50살의 아라곤 왕과 결혼해 그의 4번째 왕비가 되었고 그의 10자녀의 계모가 되었으며 중세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비 중 한 명이 되었다. 과부가 된 후 그녀는 이 수도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70살까지 살았다. 참고로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녀의 뼈에서는 노년성 관절염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는 역사적 기록과 일치한다. 그녀 자신은 수녀복 차림으로 소박한 나무관에 검소하게 묻혔다. 하지만 무덤 안에서는 금실로 수놓은 비단 조각과 향기로운 허브, 로즈마리와 도금량이 발견되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하지만 이제부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수도원 초대 원장의 무덤에서는 두개골에 칼에 찔린 상처 구멍이 발견되었다. 또 다른 무덤에는 모든 기록상 기사가 묻혀 있어야 했지만 남성의 뼈는 전혀 없었다. 기사 대신 그곳에는 성인 여성 2명과 아이 3명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덤에는 서로 다른 시기에 묻힌 최소 9명의 유골이 있었다. 그 가운데 남성 두개골 4개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임신한 여성의 미러화된 몸통도 있었는데 그 안에는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유해가 남아있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두개골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는 여성 수도원의 원장, 칼에 찔려 살해된 남성 4명이 원래 남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발견되었다. 왕비 자신의 무덤 바로 옆에는 아기를 품은 임신한 여성이 있었다. 이곳은 고대 전쟁터도 도굴당한 공동묘지도 아니다. 이곳은 왕비가 기도를 위해 세운 조용한 여성 수도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살해당했는지 아무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뼈와 치아에서 DNA를 추출해 이들이 누구였는지, 서로 혈연 관계였는지, 그리고 고대 질병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밝혀내려 하고 있다. 어쩌면 답을 찾아낼 수도 있다. 아니면 조용한 여성 수도원의 비밀은 영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른다. 유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민족, 고고학자들이 제단을 발견했다. 북스페인 아리아운디 산의 수도원에서 로마 시대 제단을 발견했다. 이는 정체가 수수께끼인 신 나라에게 바쳐진 것이었다. 서기 1세기로 추정되는 이 발견은 종교적 관습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유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민족 중 하나인 바스콘족의 것이다. 이 제단은 알려진 나라의 제단 4개 중 하나이지만 발굴조사 중에 발견된 유일한 것이다. 이 유물은 우물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두네스테베의 수도원에 있는 우물이었다. 제단에는 발레리아 비텔라, 라라에게 한 서약을 이행하며 자유롭고 그럴 자격이 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로마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해온 아리아운디산은 팜프로나 인근 굴리나간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전략적 위치 덕분에 이곳은 역사 내내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이는 로마 시대 기반 시설의 잔해와 훗날 세워진 성 스테파노 수도원을 통해 확인된다. 라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으며 이 신에 대한 숭배를 증언하는 것은 다른 제단 3개뿐이다. 이번 새로운 발견은 라라의 숭배에 알려진 지리적 분포를 넓혀준다. 거대한 어로용 수로, 고고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해냈다. 벨리즈의 현대 자연보호구역 크루키 3지역에서 마야 문명의 선조들이 만든 4,000년 된 어로용 수로가 발견되었다.
드론 데이터와 구글어스 이미지를 활용해 연구자들은 복잡한 흙수로 네트워크를 발견했는데 이는 습지 지역을 가로질러 몇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었다. 이 독특한 지그재그 형태의 수로들은 이미 그 시기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형을 변형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로 주변에서 고고학자들은 메기 같은 물고기를 잡는 데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톱니 모양의 화살촉과 어획물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고를 발견했다. 이 수로들은 약 4,00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여겨지며 유카탄 해안의 반정청 민족들에 의해 만들어져 1,000년 넘게 사용되었다. 이는 마야인들이 정착농경으로 전환하고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한 형성기와 일치한다. 이러한 수로와 같은 대규모 지형 변화는 마야의 위대한 신전과 도로, 피라미드 건설에 앞서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문화적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이 수로들은 식량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식단의 다양화에도 기여했다. 고고학자들은 이 초기 민족들의 지식과 경험이 위대한 마야 문명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더 오래된 전통과 연결짓는다고 본다. 고고학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다시 땅에 묻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독특한 역사적 발견물이 무기한으로 다시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사이언스 얼럿이 전했다. 알바라도인대 에카테펙 터널에 관한 이야기다. 이 복잡한 시스템의 일부는 수세기 전에 테노치티틀란시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처음에는 이 현지 기반 시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식민지배 초기 몇 년 동안 여러 시설을 파괴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에 멕시코시티가 홍수로 침수되기 시작하자 알바로돈대 아카테펙을 비롯한 다른 홍수 방지 시스템들이 1600년대 초에 복원되었다. 2019년 국립인류학 역사연구소 소속 고고학자들이 이를 만든 여러 문화의 독특한 융합을 보존하고 있는 이 터널을 발견했다. 이 터널의 길이는 불과 8.4m에 불과했으며 거대한 시스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 스페인식 건축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그 안에서 스페인 이전 시대의 돌에 새겨진 상징인 여러 글리프를 발견했다. 총 11개의 상징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전쟁용 방패, 맹금류의 머리, 빗방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터널은 대중에게 성대하게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이는 아즈텍 문화와 스페인 문화가 여러 세기에 걸쳐 이례적으로 융합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팬데믹으로 인해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 훌륭한 구조물을 제대로 보호할 자금이 부족해 터널은 이제 최소한 도굴꾼들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묻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연구자들은 그리프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벽체를 세울 예정이며 그 후 터널은 다시 흙으로 덮일 것이다. 아르메니아에서 진짜 아마존 여전사가 발굴되었다. 아르메니아 산악지대에서 고고학자들이 여성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여러 정황상 전사였으며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덤은 최소 2600년 된 것이다. 그녀의 유골에서 발견된 상처들을 고려하면 그녀가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록했던 바로 그 아마존 여전사들 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독특한 무덤은 이미 2017년에 발견되었는데 라리 지방의 보베르일 네크로폴리스에서였다. 무덤한 여성의 유골 옆에는 도자기 그릇과 장신구들이 놓여 있었는데 기원전 8에서 6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뼈에 대한 분석 결과 무덤에 묻힌 사람은 20세의 나이에 사망한 여성이었다. 그녀 곁에서 발견된 장신구로 미뤄 학자들은 그녀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더 정밀한 유골 조사 결과 그녀가 전사이기도 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 여성은 튼튼한 골격과 발달한 근육을 지니고 있었다. 상체 근육이 매우 발달해 있었는데 이는 상당한 신체 활동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발달한 가슴 근육과 삼각근은 간접적으로 그녀가 잘 훈련된 궁수였음을 시사한다. 잘 발달된 대퇴골은 학자들에 의해 잦은 승마 활동과 연관지어졌다. 뼈에서 발견된 손상의 양상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분명 전투 중에 입은 것이다. 예를 들어 왼쪽 무릎 관절에서는 박힌 채로 남아있던 철제 화살촉이 발견되었다. 이 상처는 그녀가 죽기 훨씬 전에 이미 아문 상태였다. 고고학자들은 이 외에도 그녀가 사망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3개의 다른 상처 흔적을 발견했다. 대퇴골에는 베인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이는 검이나 도끼로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정강이 뼈에는 관통상이 있었다. 아르메니아 학자들에 따르면 상처의 수 자체가 당시 대인 폭력이 삶의 흔한 일면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처의 양상은 이 상처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 입혀졌음을 보여준다. 이런 일은 오직 전투 중에만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1500만 년 된 화석. 에밀리 부지딕은 칼버트 해양박물관의 자원봉사자로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해변에서 약 1500만 년 전에 살았던 돌고래 유사 생물의 독특한 화석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발견은 해변을 산책하던 중 이루어졌으며 그녀는 길이 76cm, 무게 약 23kg의 두개골 일부를 발견했다. 박물관 직원인 스티븐상 그루프는 이 화석을 연구해 돌고래와 유사한 멸종된 해양동물종으로 분류했는데 이 동물들은 수백만 년 전 메릴랜드를 뒤덮었던 바다에 서식했었다. 이 생물들은 사냥을 위한 길쭉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몸 길이는 3.5m부터 4.5m까지에 달했다. 이들은 1200만 년부터 2000만 년 전 마이오세 시대에 살았다. 이들이 멸종한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두개골 화석은 칼버트 해양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며 그곳에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세례자 요한의 유물, 초기 성경 역사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과 그와 관련된 유물에 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2010년 불가리아의 성 요한섬에서 이루어진 발굴 작업 중 두개골 조각을 담은 작은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턱뼈, 손, 그리고 치아가 함께 들어있었다. 그 옆에는 성인의 생일인 6월 24일이 새겨진 작은 상자가 있었다. 이 발견의 진위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 유물들은 오늘날 알려진 다른 어떤 유물들보다 진짜의 가능성이 더 높다. 고고학자들이 옥스퍼드 대학교 소속으로 이 유해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하자 이 뼈들이 서기 1세기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세례자 요한이 헤로드 왕의 명령으로 참수된 시기와 일치한다. 과학자들이 고대 스코틀랜드인의 모습을 복원하다. 과학자들이 수세기 전에 살았던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복원했다. 이번에는 스코틀랜드인이었다. 2015년 에버딘 아트갤러리 재건축 공사 중 전문가들은 온전한 유골 69와 4272개의 뼈 조각이 있는 무덤을 발견했는데 이는 최소 381명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발견으로 인해 고고학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는 46세가 넘은 성인 남성이었다. 그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여기 복원되어 있다. 그의 키는 159cm부터 166cm까지로 당시 기준으로는 평균보다 작은 키였다. 그는 심각한 치아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치주염과 만성 농양이었다. 생전에 이빨 몇 개를 잃기도 했다. 또한 연구 결과 그는 현지인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그와 무덤에서 발견된 다른 사람들 모두 신체 활동이 많은 생활 방식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유물들도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의류용 장신구와 개인용 장식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이가의 책. 존 디는 저명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으며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궁정 신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1552년 3월 10일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때부터 디는 존재의 비밀을 밝히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러한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소이가의 책이다. 이 책은 기이한 순서로 배열된 4만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암호다. 이는 암호화된 마법의식으로 여겨진다. 디는 결국 이 암호를 풀지 못했다. 현재 소이가의 책 사본은 두 부가 존재하지만 암호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북극의 독일군 벙커. 북쪽에 있는 콜라반도의 혹독한 북극 툰드라 지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어진 반쯤 무너진 독일군 벙커가 서 있다. 공식적으로 이는 평범한 군사시설로 건설된 것이다. 나치가 소련 북부 일부 지역을 점령했던 시기에 세워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벙커를 둘러싼 여러 전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지 주민들과 UFO 연구가들은 이곳이 단순한 보급기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다. 이곳에 제3제국의 비밀 거점 중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다. 독일군이 그곳으로 장비와 유물을 옮기고 비밀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일부 이야기에서는 반중력 실험이나 차원 간 이동 실험까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 벙커에 특히 이목이 쏠린 것은 이상현상 때문이었다. 근처에서는 장비가 오작동하고 나침반이 제멋대로 돌아가며 관광객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을 목격했다고 전하다. 1990년대에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자들까지 이곳으로 탐사로 오기도 했다. 이 시설이 남극에 있다는 전설적인 나치의 비밀 은신처 211기지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북극지부라는 것이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벙커를 둘러싸고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가 생겨났고 이는 지금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우주선. 튀르키예 샨누우르파시 인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고고학 유적 중 하나가 있다. 바로 괴베클리 테페다. 1만 2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이 유적은 원형으로 배열된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괴베클리 테페는 지구상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신전 유적으로 여겨진다. 높이 최대 6m, 무게 수톤에 달하는 이 거석들은 정교함과 뛰어난 가공 기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서판에는 동물과 추상적인 상징들을 새긴 조각이 장식되어 있다. 이러한 수준의 예술성과 공학 기술은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고대인들이 어떻게 현대기술 없이도 이토록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다. 연구자들은 궤베클리 테페의 건설이 외계 기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유적의 비상한 정밀함과 규모에 근거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오직 고도로 발달한 기술, 어쩌면 외계 문명이 전해준 기술로만 이룰 수 있었다고 본다. 궤베클리 테페는 전 세계 학자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모으며 고대의 수수께끼와 외계 존재와의 접촉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땅 속에 숨겨진 인공동굴, 영국 슈롭셔, 케인턴 홀 영지. 들판을 가로질러 걸으며 발밑을 유심히 살펴보면 여우굴 만한 작은 구멍이 땅에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 구멍은 아래로 커다란 지하홀로 이어지고 다시 또 다른 홀로, 그리고 붉은 사암을 파내어 만든 인공 공간들의 거대한 체계로 이어진다. 아치형 천장과 벽감, 기둥까지 갖춘 공간이다. 공식적으로 케인턴의 이 동굴들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누군가는 이 홀들을 파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았지만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저장고였을 수도, 어쩌면 은둔의 장소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곳을 12세기에 창설된 가톨릭 군사수도회 템플 기사단과 연결지어왔다. 이들은 200년 만에 중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이 되었다. 1307년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는 기사단 지도부를 체포했다. 고문과 처형이 이어졌고 기사단은 해체되었다. 그리고 템플 기사단의 보물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 홀들의 형태는 실제로 로마네스크 양식의 예배당을 닮았다. 낮은 아치, 일정한 대칭, 조각상이 놓였을 법한 벽감까지. 2012년에는 파손 행위자들과 지하홀을 오컬트 의식에 이용하던 사람들 때문에 입구가 폐쇄되었다. 이곳에서는 촛불 자국과 벽에 그려진 악마 상징들이 발견되었다. 2017년에는 한 사진작가가 이 홀들의 내부 사진을 공개했고 동굴 사진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다. 사실 이곳은 19세기의 상상력이 풍부한 어느 부유한 지주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장소일 뿐이다. 그리고 그곳의 템플 기사단은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전설을 모두 걷어내도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바위를 깎아 아치와 벽감을 갖춘 정교한 홀 여러 개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 왜 하필 이곳일까? 왜 하필 이런 방식일까? 그리고 애초에 왜 만들었을까? 지금까지도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카리브의 바닥에 잠든 아틀란티스. 8500년 전 6월 5일 오후 1시 갑자기 느닷없이 산만한 크기의 소행성이 맹렬한 속도로 지구에 충돌한다. 쾅! 50억 톤에 달하는 그 질량이 대서양의 바닷물을 끓는 점까지 데운다. 독일 출신의 한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아틀란티스가 멸망했다고 한다. 잃어버린 문명이었던 그곳은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그 재앙의 현장은 오늘날 버뮤다 삼각지대로 불린다. 예전의 학자들은 아틀란티스가 카리브해 지역, 비미니 섬 근처 어딘가에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인들은 너무나 영리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불의 수정까지 만들어낼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수정 중 하나가 폭발해 문명 전체의 멸망을 불러왔다고 한다. 물론 회의론자들은 이 모든 게 헛소리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닷속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물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이한 피라미드와 대리석 건물들 말이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우물, 브라이턴 인근 우딩딘의 나필드 병원 근처에서는 언뜻 보기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인다. 작은 벽돌로 된 원형 구조물이 금속 뚜껑으로 덮여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소박한 겉모습 뒤에는 19세기 공학의 기적, 우딩딘 우물이 숨어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이 파낸, 손으로 직접 파낸 우물이다. 깊이는 390m에 달하며 빅토리아 시대의 고집과 공학적 끈기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1850년대 브라이턴 당국이 문제 청소년을 위한 노여관과 학교를 엘른그로브 언덕 꼭대기에 짓기로 하면서 시작되었다. 상수도 연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체 우물을 파기로 결정했다. 계획은 단순해 보였다. 120m만 파면 물을 찾을 수 있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2년간의 고된 작업 끝에도 물은 나오지 않았다. 시공업자들은 옆으로 터널을 하나씩 뚫어나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파내려가기로 결정했다. 폭이 겨우 1.5m에 불과한 좁은 수직갱에서 노동자들은 믿기 힘들 만큼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일했다. 벽돌 4벽을 쌓았고 관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로 숨을 쉬었으며 그 흐름나는 촛불로 앞을 밝혔다. 더위와 숨막히는 공기, 붕괴 위험이 매일 그들을 따라다녔다. 공사 비용은 계속 불어났다. 매주 시에 90파운드가 들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4년 뒤 거의 400m 깊이에서 마침내 물이 솟구쳤다. 인부들은 서둘러 지상으로 올라와야 했고 그 과정에만 45분이 걸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도 이 우물은 겨우 4년밖에 쓰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곧 더 효율적인 상수도가 놓이면서 이 거대한 갱도는 쓸모를 잃었다. 오늘날 우물은 폐쇄되어
있으며 벽으로 둘러싸이고 단단히 봉인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이 하나의 신념을 위해 말 그대로 지구 중심까지라도 파내려갈 각오가 되어 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지안의 스탄자. 많은 전문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수수께끼 같은 책이 바로 지안의 스탄자 필사본이라고 여긴다. 그 안에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담겨 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이 책은 외계의 지적 존재가 고대 문명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한다. 서기 1세기에 살았던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는 인도의 브라만 사제들을 통해 이 문헌을 접했는데 그들은 그에게서 동류의 영혼을 발견하고 이를 읽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그는 이 책이 그에게 기적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필사본과 접촉한 모든 이들에게 불행이 닥쳤다고 한다. 리니 스토엔지, 영국 더비셔주, 매틀록시 인근에서 고고학자들은 고대의 청동기 시대 의식 유적을 발견했는데 그 나이는 약 3700년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오랫동안 숲속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스톤서클의 일부로 밝혀졌다. 모든 것은 24세 대학생 조지 버드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집 근처 숲에 홀로 서 있는 돌에 흥미를 느꼈다. 이 돌은 팔리무어 입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높이 약 2m로 예전에는 단독 기념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버드의 제안으로 연구자들은 주변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그 결과 이 돌이 자연샘 위에 서 있으며 그 물이 벤틀리 계오를 거쳐 더웬트 강으로 흘러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근처에서는 고대 제단의 흔적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돌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장소가 수세기 동안 숭배받았으며 청동기 시대 공동체들에게 큰 의미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특히 물과 관련해서 그러했다. 고고학자들은 예전에 수직으로 서 있던 돌 5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 돌들은 함께 지름 약 25m의 타원형 스톤서클을 이루고 있었다. 이 발견은 고대 유적이 풍부한 피크 디스트릭트 지역에서 알려진 25개의 청동기 시대 스톤서클 목록에 하나를 더했으며 의식 생활이 당시에는 유명한 스토인지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음을 확인해준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다. 성경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대홍수로부터 구했다. 그리고 5000년이 지난 지금 연구자들은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장소 중 한 곳에 다시 관심을 돌렸다. 바로 튀르키예의 두류피나르 지형이다. 163m에 달하는 이 구조물은 놀랍게도 성경 속 전설적인 배의 묘사와 크기가 일치한다. 이스탄불 공과대학교와 아그리 이브라임 체첸대학교의 학자들은 2021년부터 이 지역을 연구해왔다. 최근 토양 시료 30개를 분석한 결과 점토와 해양 태적물, 그리고 3500년에서 5000년 된 연체동물 잔해가 발견되었다. 이는 이 지역이 실제로 거대한 홍수를 겪었음을 시사한다. 이 지형은 성경에서 방주가 홍수 후 멈췄다고 전해지는 아라라산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에 있다. 구조물의 크기 역시 성경의 기록과 비슷하다. 방주의 추정 길이는 157m인데 두류피나르는 163m다. 하지만 많은 지질학자들은 이 가설에 회의적이다. 그들은 두류피나르가 그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일 뿐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이 발견은 계속해서 관심과 새로운 연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마돌 유적의 수수께끼. 남마돌 유적은 미크로네시아에 있는 독특한 고대 도시로 폼페이 해안의 석후에 조성된 인공섬들 위에 자리하고 있다. 거대한 현무암 블록으로 지어진 이 신비로운 유적은 90개가 넘는 인공섬 위에 세워진 복잡한 운하와 건축물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유적의 나이는 10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용도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남마돌의 구조와 건축 기술은 그 규모와 복잡함으로 놀라움을 자아낸다. 일부 블록의 무게는 50톤에 달하는데 고대의 건축가들이 어떻게 그토록 정밀하게 이를 운반하고 쌓아 올렸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수수께끼는 수많은 가설을 낳았는데 그 중에는 건축의 외계의 지식이나 기술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 현지 주민들의 전설에 따르면 도시를 세우는데 마법과 초자연적인 힘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남마돌 유적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학자들과 미스터리 애호가들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물과 신화에 둘러싸인 이 고대 도시는 과거를 들여다보는 독특한 창을 제공하며 외계 문명과의 접촉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든다. 덤베건의 요정 깃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맥클라우드 시족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물을 소유하고 있다. 세대에서 세대로. 한 전설에 따르면 이 깃발은 원래 노르웨이의 왕 하랄 하르드로데의 것이었으며 왕은 이 깃발과 함께 1066년 브리튼 정복에 나섰다고 한다. 왕이 전사한 뒤 깃발은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졌다. 맥클라우드 시족 사람들이 직접 주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4대 족장이 요정공주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는 인간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결국 그녀의 아버지가 마음을 누그러뜨려 공주는 사랑하는 이와 1년하고도 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었다. 그 사이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아기가 울지 않도록 그녀는 마법의 담요로 아기를 감쌌고 그러면 아기는 곧바로 잠잠해졌다. 결국 이 담요가 시족의 깃발이 되었다. 이 깃발은 필요할 때 시족을 지켜주는 마법을 지녔지만 오직 3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1490년 맥클라우드 시족은 이 깃발 아래 맥도널드 시족과 싸워 승리를
승리를 거두었다. 1520년에는 이 깃발이 다시 전투에 사용되어 맥도너드 시족을 상대로 또 한 번 승리를 안겨주었다. 쿠스코의 지하터널. 페루에서 길이가 거의 2km에 달하는 신비로운 잉카의 지하터널이 발견되었다. 고대 도시 쿠스코를 조사하던 고고학자들이 이를 발견했다. 터널은 삭사이와만 요새와 태양의 신전, 그리고 중요한 종교 건축물을 연결하고 있었다. 거대한 돌들로 쌓아올린 이 건축물들은 그 견고함으로, 그리고 뛰어난 건축 기술로 놀라움을 준다. 이들은 이 지역 특유의 강력한 지진도 견뎌낼 수 있다. 학자들은 잉카인들이 이 숨겨진 통로를 사제와 장군들이 전략적, 의식적 장소들 사이를 은밀히 이동하는 데 사용했다고 확신한다. 보물에 관한 전설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대의 원뿔형 무덤, 차풀테펙 숲에서 고고학자들이 멕시코 국립 인류학 역사 연구소 소속으로 독특한 발견을 해냈다. 이들은 원뿔대 형태의 고대 무덤 10기를 발견했는데 그 나이는 약 3000년으로 추정되며 기원전 2500년에서 400년 사이의 것으로 여겨진다. 뒤집힌 절단 원뿔을 닮은 이 무덤들은 흔히 병 모양 무덤 또는 종 모양 무덤이라 불린다. 지름은 1m에서 2m, 최대 높이는 1.5m에 이른다. 5개에서는 여성 4명과 남성 1명의 유해가 웅크린 자세로 안치된 채 발견되었다. 흥미롭게도 무덤 밑쪽에서는 직사각형 상자 형태의 매장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마을이 고전기 이후에도 오랫동안 존속했음을 보여준다. 발견물 중에는 부장품도 있었는데 사슴뿔과 오목볼록한 그릇, 전파남 원반 조각, 여성 조각상, 그리고 유령이라 불리는 도식적인 형상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발견은 고대의 장례 풍습과 3000년도 더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민족들의 문화를 밝혀준다. 심해의 무언가. 마지막 이야기, 가장 기이한 이야기다. 이것은 고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관한 이야기다. 지난 10년간 바다에는 3000개가 넘는 자율관측 장비가 투입되었다. 배낭만한 크기의 이 장치들이다. 이들은 염도와 수온을 측정한다. 다른 장비들은 소리를 듣는다. 물속의 소리와 신호를 포착해 그것이 자연적인 소음인지 인공적인 신호인지 스스로 판단한다.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작동한다. 이미 접했던 신호라면 장비가 이를 인식하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신호로 표시해 분석을 위해 전송한다. 2023년 6월 태평양의 한 센서가 약 3600m 깊이에서 강력한 인공신호를 포착했다. 신호는 약 70분간 지속되었고 그 후 발신호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사라졌다. 몇 달 뒤 같은 일이 대서양에서도 되풀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장비가 동시에 신호를 포착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발신원의 속도는 수중에서 시속 약 370km에 달했다. 3km가 넘는 깊이에서다. 이는 대부분의 잠수함이 수면에서 내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것이다. 그리고 잠수함이 작동하는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였다. 그런 깊이의 밀도 높은 물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려면 엄청난 동력과 특수한 선체가 필요하다. 공식적으로는 이런 성능을 가진 장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군사시험이었을까? 그렇다면 인근에 위성이나 호위함, 선박 경보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자연현상이었을까? 그렇다면 지진 관측소가 신호를 잡았어야 하지만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 그저 장비 오류였을까? 하지만 태평양의 두 장비가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대서양에서는 여러 장비가 한꺼번에 이를 포착했다.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신세대 심해 장비의 비공개 시험이라는 것인데 그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초고속 수중 이동 기술 개발은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기술은 이미 훨씬 앞서 나가 있는데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보통 실제 개발보다 몇 년 뒤처져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깊이와 속도는 센서가 기록한 수치보다 훨씬 낮다. 그러니 이 가설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공식적인 해명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의문은 답 없이 남아있다. 바다는 모두의 것이며 국제적인 공간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곳에서 시속 370km로 어떤 교과서에도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될 깊이에서 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설도 여러 사람을 거친 소문도 아니다. 이것은 3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장비는 모든 것을 초단위까지 정확히 기록했다. 그것은 어둡고 차가우며 1000기압에 달하는 수압이 짓누르는 곳까지 내려가 지구상의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다가 태연하게 더 깊은 곳으로 사라진다. 극비 실험일까? 아니면 정교한 장비의 드문 오작동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남겨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하다. 교과서는 이미 쓰였고 박물관은 온갖 유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무덤은 이미 다 열렸다고 여긴다. 그러다 동전 하나, 책 한 권, 어두운 바닷속에서 온 신호 하나가 나타나면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매년 과거는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과학이 솔직하게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곳이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곧 찾아온다.